이 노동문학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없어지지 않게 한가운데라도 모아놓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봤죠. 그런 지리적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문학관에서 중요한 기획에 의해서 행사를 해야 돼요. 미술 관심 있는 독자도 오게 되고 영화 관심 있는 관람자도 오게 되고. 설립 과정을 좀 말씀드리기는 2020년도에 건립됐는데 구상은 2015년도부터 구상을 했죠. 이 노동문학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많이 있잖아요. 이 노동문학 관련 책들을 관심 드는 곳이 없어지고 자꾸 소실되고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 나중에 후대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텐데 이 담겨진 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없어지지 않게 한가운데라도 모아놓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봤죠. 상징적인 도시 서울 구로동 아니면 부평, 울산 지역에다가 건립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건립 과정이 이제 자본인의 문제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학관 형식에 맞춰야 되고 나라에서 정한 그와 법에 따른 그 규격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홍성이라는 지역이 앞으로 남북 통일 시대의 중간 지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했죠. 최소한도의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초기 자본을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최대한 담보를 빼가지고 초기 자본을 마련했죠. 그런 다음에 부족한 자금은 펀딩식으로 언론에 알려가지고 참여를 좀 부탁을 했죠. 다행히 언론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노동문학관이 세계 최초로 건립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자료를 알아봤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나라에서 노동문학관이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노동문학관 이걸 좀 부각시켜서 언론사에 좀 협조를 받아서 그 언론사들이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줘서 기사가 좀 많이 되고 또 그 기사를 본 국내의 분들 한 4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400여 명 중에서는 이제 자료를 이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재정을 좀 지원해 주신 분도 있고 해외 동포들이 소식을 듣고 한 200여 분이 참여를 해 주셨고 놀랍게도 국내에 계신 분들 또한 200여, 한 거의 4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펀딩이라고 해봐야 이제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마침 그때 시화집을 좀 냈고 그랬는데 시화집 그를 좀 한 권 드리는 거로 100만 원을 만약 이렇게 펀딩에 참여해서 보내주셨다 해도 책 한 권을 드린 거로 리워드로 이런 형식으로 또 몇만 원 보내주신데 똑같이 그런 조건으로 그런데도 참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놀랍게도 이런 400여 명이라는 분들이 참여해서 마무리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온 거죠.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400여 명 이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고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프 초대 서기장 윤기정 선생의 차남 되시는 시를 쓰시고 문학을 하시는 분인데 윤하진 시인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소식을 듣고 흔쾌히 또 금일봉을 많이 보내주셨고 특히 제 고향이 홍성 출신인데 이 홍성의 제 후배 시인이 있어요. 같은 마을에 유덕선 시인이 마무리를 다 해줬어요. 그때 이제 많은 그 공사 진척이 좀 어려움에 부칠 때 마무리를 해서 그런 관심과 큰 사랑이 없었으면은
이게 지금 공사 자체 마무리를 제대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한테 감사한 표시로 해서 이제 여기 현관에다가 현판을 붙였습니다. 400명 누구든지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또 이 노동문학관이 건립이 되기까지는 뭐 예술계에 여러 원로서부터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관심과 응원이 없었으면 또 어려웠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세훈이가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라서 지가 돈을 갖다 막 여기다 해서 혼자 졌다 그럼 이걸 건립했다 그러면은 이 노동문학관에 누가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근데 문학계 원로 선생님들부터 문학뿐만이 아니라 예술계, 근데 이분들이 노동문학관을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조직에 이분들을 상임고문 고문으로 모시고 또 이제 노동문학관 건립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을 시킨 거죠.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라면은 노동문학관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문학계뿐만 아니라 예술계에서 노동문학관을 인정을 해주는 게 건립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법조계에 있는 분들과도 같이 참여해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론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자체가 노동문학관이니까 노동과 관련된 문학 자료를 최대한 많이, 또 중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해요. 노동문학관을 짓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수집하고 체계화 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선호 중에서 노동문학관을 지어놓고 그 작업 이제 활동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자료를 최대한 많이 또 체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려면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자료 구입에 대한 경제적인 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이제 갖춰야 될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관심자들이 또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지리적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문학관에서 중요한 기획에 의해서 행사를 해야 돼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의욕도 있었고 좀 하려고 했는데, 그만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그 정지시키는 바람에 그 문화나 분위기가 지금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면이죠. 또 그런 기획을 못 해주면 후원자들도 기대치가 있는데 계속 후원하는 데에서의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좀 더 그 기획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다음 달에 나오나요? 이제 노동시 50인 시집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집 간행한 뒤에 거기서 신앙송회도 하고,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시인들 또 독자들도 모아서 좀 재미있게 행사도 하고, 차곡차곡 그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행사이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중요한 행사를 발굴해야 돼요, 기획을. 그래서 저도 그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요즘에는 뭐 대중교통도 많이 향상되고 했으니까 그런 접근성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입소문이 나면. 그래도 노동문학관에서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갈 수 있게 2차, 3차에 대한 것은 보안 내지는 협력 연대의 개념이고, 그게 우선될 수는 없고 1차에 해당한 걸 좀 더 챙겨가지고 그 문학관의 자료적인 어떤 그 가치도 갖고 정체성도 갖고 그에 맞는 기획을 계속 추구해야죠. 다 중요하죠. 다 중요. 그 1차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어쨌든 사람이 와가지고 뭐 구경거리를 줘야 되고 그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효과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1차적인 딱딱한 데만 고정화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노동문학관이 좀 꼭 문학 관련된 자료나 행사가 아니라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노동문학관에 연대할 수 있는 미술 관심 있는 독자도 오게 되고 영화 관심 있는 관람자도 오게 되고 그래야지 노동문학관이 더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80년대는 문학 분야 중에서 시의 시대라고 해요. 80년대 이전에는 노동이란 개념이 공식화되지 않은 거예요. 다 민중문화, 민중시라고 불렸지 노동문학이나 노동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가령 박노의 노동의 새벽이라는 이 시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굳이 어떤 특정한 소수가 당신이 시인이야 라는 이런 도장을 찍어주지 않더라도 독자들에 의해서 시인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열어준 것이 바로 노동문학이라는 거죠. 그 노동문학관이 이 개념 자체가 문학에서 노동시, 노동문학이란 개념이 1980년대 생기거든요. 80년대 이전에는 노동이란 개념이 공식화되지 않은 거예요. 다 민중문화, 민중시라고 불렸지 노동문학이나 노동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가령 박노의 노동의 새벽이라는 이 시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80년대 들어서면서 60년대 말부터 이런 도시화 산업화 정책이 80년대 오면서 도시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 수의 반을 넘어선다거나 또 어떤 대단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발언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한다거나 이러한 시대에 노동자들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집단의 위상을 설 때 노동의 새벽 이런 시집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들이 우리 얘기를 썼네 라고 해서 그 시집을 읽게 되고 그 시에 들어있는 내용을 어떤 집회 구호로 사용하게 되고 문구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시장성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학문적으로 문단적으로도 노동문학, 노동시라는 개념이 공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때는 이 노동문학이 주로 2차 정도의 산업, 1차, 2차, 1차는 조금 지나 2차 생산직에 있는 육체 노동자의 개념이단 말이죠. 근데 21세기 지금에 와서는 노동문학, 노동시의 개념이 시장에 있는 토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은 뭐 3차, 4차 시장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동문학관 했을 때 언뜻 생각할 때 2차 산업에 해당한 1980년대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 시장은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동문학관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이나 이런 기획을 할 때 바뀐 시대의 노동문학관을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노동문학의 이제 개념이 이해를 쉽게 한다면 또 노동문학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좀 선명히 한다면 80년대 박노해부터 시작돼서 뭐 쌍벽을 이뤘던 백무산 시인 있잖아요. 그래서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과 그 백무산의 만국의 노동자는 정말로 대한민국 이 노동문학사에
한 토대로서 좀 중요한 시집이죠. 그 백무산의 그 동투는 리퍼만의 새벽을 딛고 이건 현대중공업 파업 사태를 정말 장편서사 아주 구체적이고 기록물로서도 가치가 있고 또 그 안에 그 서정성도 그 서사 못지않게 가지고 있어서 형상화한 그 정도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 두 분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이 정인화 시인도 있었고, 그죠? 뭐 우리 정세훈 시인도 있었고, 뭐 김기홍 시인도 있었고, 돌아가신 그 박영근 뭐 시인도 있었고, 정명자 뭐 여성 시인들 뭐 등등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시인들이 나오게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박노해 이전에 이 노동시가 왜 중요하냐면 박노해 시인 이전에는 아무나 시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뭔가 사사를 받아서 특정한 매체, 뭐 신춘문예다, 무슨 현대문학이다 이런 공인된 특정 매체를 통해서만이 소위 등단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시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박노해 등장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그런 공식적인 등단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인지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사보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해보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 등단은 안 되더라도 내가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를 읽어서 좋아하고 그 시를 어디서 알려주고 편지도 쓰고 집회도 쓰고 하니까 시인이 된 거죠. 굳이 어떤 특정한 소수가 당신이 시인이야 라는 이런 도장을 찍어주지 않더라도 독자들에 의해서 시인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열어준 것이 바로 노동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노동자들이 시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이전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80년대 들어와서 정말로 이 고학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시인이 될 수 있었던 노동자들이. 그리고 시대 독자들에게 더 사랑을 받게 되고 한국 시문학에 영향을 끼치고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인들이 나와서 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80년대 말에 잘 알다시피 어떤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이 오면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화가 물밀듯이 급속히 들어오면서 소위 포스트 모던 그러면서 뭐 미술 음악도 다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 주도해 왔던 노동문학의 현상이 크게 이렇게 한쪽에서의 주도했던 것이 이렇게 쇠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리막을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잠시 노동문학은 뭐 끝났다 이런 뭐 평론 글도 있고 했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회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간 사회에는 그 사용자와 사용을 당하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대한 변화가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문학의 유형이 계승돼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역이라든가 뭐 환경적인 영역이라든가 어떤 성차별의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교육 현장의 문제라든가 어떤 뭐 분단 재해동포 문학 재해동포에 대한 문제 어떤 역사에 대한 문제 엄청난 다양한 면에서 노동자들이 가져야 했던 그런 세계관들이 또 다른 형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확장됐다고 봐야죠. 요즘에 뭐 활동을 많이 했던 뭐 송경동 같은 시인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 송경동의 시는 과거에 박노해나 백무산이나 정세훈 이러한 노동자의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훨씬 그 정치적인 면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이 생태 문제라든가 어떤 휴머니즘, 이 자본주의에 휩쓸려 가는 휴머니즘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주제의식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노동문학과는 상당히 다양화된 노동문학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그런 목소리가 많이 약화됐으니까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훨씬 일상화된 것이고 개인화되어 있는 것이고 주제의식이 이렇게 확장된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은 송경동 시대와보다도 더 개인주의화되고 자본주의, 물신주의, 지금 뭐 AI 이런 시대니까 또 어떤 그 서비스 산업 분야 뭐 이런 사회에는 80년대와는 또 다른 사회 구조가 마련돼 있잖아요. 여기에도 사용을 당하는 노동자 계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나름대로의 또 그 노동자의 목소리가 또 있는 거죠. 또 전태일에 대한 해석도 70년대, 80년대와 다르게 21세기에 우리 일반 시민으로서 전태일을 바라보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태일은 살아있다. 여기에 시는 80년대 노동시와 다른 상당히 일상화된 전태일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전태일은 살아있다라고 해가지고 전태일 여사 50주기 기념 시집을 냈는데 여기에 수록된 시인들이 다 기존에 있는 그런 노동임금이나 투쟁의 얘기가 아니라 거의 다 일상화된 노동자의 얘기들이에요. 80년대는 문학 분야 중에서 시의 시대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소설이 적었어요. 시는 이 문학 중에서 작업량이나 작업 시간에서 수월한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소설은 그 인물을 형상화해내고 사건을 구성해내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요하고 전문가적인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노동자가 언제 소설을 어떻게 그 작법을 배워가지고 소설을 플롯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오히려 자기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쓰니까 훨씬 수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적인 지식이나 토대가 약한 층에서 또 기동력을 지금 요하는 시대니까 소설보다는 당연히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970년대는) 소설의 시대예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개념을 공식화되지 않고 민중이라는 개념으로 민중소설이라고 일컬어졌어요. 70년대는. 그래서 대표적인 소설이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러니까 조세희의 난쏘공의 작품의 주제가 21세기 지금도 유용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80년대 소설이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대표적인 소설이 이제 안즈성의 파업 같은 소설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태일 문학상 2회 수상자인데 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 필요성을 해서 이게 영화도 만들어져 가지고 원작이죠. 원작에서 그 영화가 이런 집회장에서 상영되고 해서 많은 그 시 못지않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뭐 방현석의 새벽 출정 이런 소설도 그 인천 지역에서의 방직 공장 얘기였잖아요. 그것도 그 집회하다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 노동자들의 그 미안함, 뭐 괴로움, 또 남아 있어야 되는 어떤 당위적인 면들 등등 80년대에 필요했던 그런 노동자의 사용자의 관계에서의 투쟁의 이런 면들을 여실히 다 반영한 소설이죠. 뭐 정화진의 샘물처럼 이런 소설도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80년대도 뭐 김한수 소설도 있었고요. 굵직굵직한 소설이 분명히 있었죠. 마산에 있던 김학영 씨의 마창 노련 쓴 80년대도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런 사회의 필요성을 기동력 있게 역동성 있게 대응하는 데는 시가 아무래도 유리하고 시에 대한 효과가 또 직접적으로 더 잘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80년대는 소설보다는 시가 훨씬 더 그 활발하게 창작되고 또 그 독자들에게도 호응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구 사회주의 몰락되고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면서 시나 소설이 80년대적 기준으로 보면은 약화되니까 많은 성과를 그런 면에서는 못 남긴 면이 있죠. 1980년대는 시의 시대다. 그 중에서도 노동 시의 시대다라고 말했잖아요. 1970년대는 소설의 시대예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개념을 공식화되지 않고 민중이라는 개념으로 민중소설이라고 일컬어졌어요. 70년대는. 그렇지만은 그 소재가 대부분이 뿌리 뽑힌 노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설이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대한민국 그 소설사에서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은 조세희의 난소공이죠. 지금도 계속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교과서에서의 소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니까 그 난소공이 무허가 판자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쟁이로 상징화되는 가난하고 뿌리가 없는 사람들의 노동자 계급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지금 뭐 자가 주택 보급률은 뭐 거의 뭐 100% 된다고 하지만 자가 보급률이 지금 50%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사회는 집 문제가 여전한 거예요.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적 소외가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조세희의 난소공의 작품의 주제가 21세기 지금도 유용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그 이야기가 지금도 많은 이 집 없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노동자들에게 우리 이야기로 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석영이나 뭐 조세희의 이런 70년대 소설, 뭐 이문구 작가도 있고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면 70년대는 노동자 이야기를 썼지만 이것이 계급적인 의식이 좀 약한 거예요. 개별적인 차원. 황석영은 그 중에서도 좀 계급적인 의식이 객지 같은 데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썼는데 그게 조직적이고 노동 계급적인 관점이 약한 거예요. 80년대의 안저상이나 방현석의 이 소설들은 분명히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 조직이라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1970년대하고 1980년대는 같은 노동자의 이야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70년대는 개별적인 차원이에요. 노동 얘기는. 80년대는 좀 더 조직적이고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이지. 그러한 작가들의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쓴 거죠. 뭐 배웠다기보다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노동운동이 88년에 7, 9월 대투쟁에서 잘 나타났듯이 노동자들이 이제 이런 사회적 의식, 정치적인 의식에 대한 것이 활발해지고 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작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작가들이 잘 반영해낸 것이고 노동자들의 그 조직에 대해서 동의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70년대는 그런 면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도 그 노동 문학의 영역이 이렇게 일상화되고 개인화되고 개성화되고 작품의 주제가 다양해졌다고 했잖아요. 소설도 똑같은 거죠. 지금의 21세기 지금 많은 소설들도 거의 다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지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소외된 계층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소설이 뭐 김종성 작가의 뭐 탄 캐는 이야기, 뭐 홍명진의 뭐 소설들, 인천 작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90년대 이후에 작가들의 얘기들, 80년대가 정치적이고 조직적이고 계급적이었다면
90년대 이후의 소설은 훨씬 개인적이고 주제가 어떤 개성 그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고 주제 영역이 다양한 거죠. 예, 예. 지금 거의 소설가들이 다 큰 범주로 보면 노동문학에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는 그 80년대가 노동문학의 협의적인 개념에 가까웠다면 주로 노동자에 썼잖아요. 안재성이든 간에 뭐 방현석이든 뭐 김학영이든 뭐 김한수든 다 그 정화진이든 다 노동자가 썼잖아요. 그런 문학이 더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낼 수 있었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90년대 이후는 노동자가 쓴 거나 노동자가 읽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제재의 문제로 갔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21세기 지금 많은 그 내용들은 다 광의적으로 보면 노동문학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그 21세기에 들어와서 노동의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니까 어디까지 노동이라는 게 잘 모르겠다라고 나오는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1980년대까지 노동은 육체에 가까운 거야. 그 이후는 정신 노동이 있는 거야. 아니, 육체 노동 더하기 정신 노동이 있는 거야. 그게 붙여지니까 이게 문화 영역까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노동에 대한 개념을 확대되는 것을 긍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노동의 개념을 꼭 계급적인 관점 이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이러한 본질에 대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큰 속에서 인간 본질이 계속 지금 마멸되어 가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노동이라고 할 수 있지. 너무 이렇게 계급적이고 조직적이고 정치적인데 자꾸 가둘 필요는 없죠 지금. 그런 면에서 노동문학관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전문 문인의 글이 아니라 전문 문인 글 더하기 그렇잖아요. 그게 돈 들여서 냈지만 뭐 판매도 안 되고 호의적이긴 하지만 주도적이진 않지. 그러니까 이제 그 80년대에는 이제 노동문학의 영향이 워낙 이제 막대하다 보니까 일반 노동자들도 나도 시를 쓰면 시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내 시가 노동 현장이나 뭐 심지어 노동 집회 넘어 정책까지도 내 시가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학과 실천 행동이 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문학에 관심을 가진 노동자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로에는 구로 노동자 문학회, 뭐 영등포 노동자 문학회, 부천, 인천, 성남, 대구, 광주 뭐 등등 13개 대구 노동자 문학회가 결성되기 시작해요. 이게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 끝나고 와서 서로 합평회하면서 뭐 이번 자네 씨가 뭐 어떻다, 어디 뭐 발표도 하자, 이번 어떤 집회가 있는데 몇 사람 나가서 우리 신앙송하자. 그러니까 노동 문학과 노동 실천 활동을 연계하는 활동을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작품이 모여져서 노동자 문집을 만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돼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자 문학회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기관지도 만들고 집회에 나가서 시 낭송도 하고 또 그런 르포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것이 노동자 활동에 영향도 미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소위 이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조직적이고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노동문학에 대한 시장성이 위축된 거죠. 반면에 보면은 이제 일상화돼서 넓어졌지만 어떤 주목의 대상으로는 이게 약화된 거죠. 그래서 13개나 되는 노동자 문학회가 조금씩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 노동자 문학회가 개별로 안 되니까 합해 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삼글이 나온 거죠. 제가 그 잡지를 만들면 주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노동자 문학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주간을 맡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간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 송경동, 조기조, 뭐 김사희, 뭐 조혜영 등등, 뭐 이민호 등등, 그나마 마지막까지 거의 자연적인 소멸에 가깝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을 닫게 된 거죠. 참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대동단결해도 사회 전체가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노동자 신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 정보력, 지식이나 인맥, 또 경제력 이런 것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만약에 더 으쌰으쌰 되려면 뭐 언론도 도와주고 이런 기존에 있는 문단도 또 호응 갖고 작품 발표 기회도 마련해주고 뭐 등등 그 우호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배경에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 노동자 문학회 기간지가 그래도 그 시대적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 외에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지 않은 노동자 그 간행물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실천문학 이런 데인데, 지식인들이 실천문학이라는 지식인들의 작품 발표 매체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발표도 우리가 마련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노동문학 같은 자매지를 또 하나 만드는 거죠. 김기용이나 김혜아나 등등 많은 시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나왔죠. 지식인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의식 하에 그런 또 노동문학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 그런 간행지들이 나왔는데, 역시 큰 사회 변화에 그런 기성에 있는 그 출판사들도 그 노동문학 그 간행물이 호응을 못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돈 들여서 냈지만 뭐 판매도 안 되고 이런 독자들의 관심을 덜 받게 되니까 그런 매체들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작은 책은 그 이호덕 선생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전태일 문학상을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동문학에 대한 우호적인 면으로 시작했죠. 그렇지만 기존의 노동자 중심이거나 또는 실천문학에서 노동문학을 발간한 것과는 좀 정체성이 있어서 포용은 했지만 그게 주도적인 방향은 아니었던 거지, 작은 책도.
나름대로 또 시대를 반영하려고 뭐 버스 기사 이야기 뭐 등등 이렇게 일상적인 노동자의 글들을 주로 에세이 쪽을 많이 실었죠. 그 좋은 생각은 우리나라의 이 독자들이 샘터라는 잡지 전문 문인의 글이 아니라 전문 문인 글 더하기 일반인들의 글에 대한 호응도가 있어. 이게 나의 이야기를 썼네, 내가 일상적으로 겪었던 이야기를 썼네 해서 전문 문인의 글보다는 훨씬 수월하니까 편하게 그 볼륨도 작고 하니까 이야기 자체도 내 이야기니까 편하게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영역을 파고든 게 이제 좋은 생각 같은, 좋은 생각하고 작은 책이라든가 성격이 완전 다른 거죠. 좋은 생각은 노동문학의 영역을 넣기는 어려운 것이고, 작은 책은 노동문학 범주에 넣을 수도 있는데 정체성이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자 문학회 기관지와는 또 다른 거지. 정체성이 호의적이긴 하지만 주도적이진 않지. 발행 기간은 긴 잡지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평가를 덜 하는 이유는 그 하는 동안에 얼마나 시대나 역사나 문단이라면 문단에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잡지 낼 때 너무 그 수명을 기준으로 삼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잡지든 동인지든 기관지든 생명이 길다고 해서 꼭 좋은 잡지는 아니에요. 그 취지에 맞게 역할을 했으면 소중한 잡지가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길게 낸다고 해가지고 좋은 잡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글 같은 경우는 전국 노동자 문학회 기관지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이 어느 돌멩이 위침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엄청나게 우리 그 사이에 반향을 일으켰어요. 손 하나로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나왔는데 그 노동하는 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투쟁소를 낼 수 있는 이런 대기업 사람들이랑 낼 수 있는 거예요. 노조 활동이 나왔는데 노조 활동을 못하는 데는 자기 목소리도 못 내죠. 저 시집 가지고서 방송을 엄청 출연했어요. 저 시집들이 너무나 정말로 구체적이고 체험적이어서 읽는 과정에서 어떤 동질감을, 왜냐하면 저도 노동자 출신이니까 가장 주목할 거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판단해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책이 하나 주목을 받아야 될 책이 있는데 유동호 씨가 일기 형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기록으로 그러니까 현장 노동 일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일기 형태를 띈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묶어서 낸 책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책 이름은 어느 돌멩이의 위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돌멩이의 위침은 공식적인 문학사적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무슨 공식적으로 이 유동호 선생이 군인도 아니었고 그냥 현장 순수한 노동 현장에 있던 분인데
이 어느 돌멩이 위침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엄청나게 우리 그 사이에 반향을 일으켰어요. 70년대에 현장 기록이죠. 어느 소설 못지않게 어느 시 못지않게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정말 그 공감 가고 그 지식인들이라든가 문인들도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이분이 근년에 제가 소식 듣기로는 제가 이제 같이 인천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남영동 그 안기부 쪽에 분실이 있죠. 그게 이제 좀 개조돼서 거기가 그게 적어져 있을 거예요. 무슨 기념관으로 표현했던가? 민주화운동 기념관인가? 그런 기념관에 관장으로 이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복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노동막한 그 건립할 때 당시에 민주화운동 기념관 그 관장으로 갖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의 그 어느 돌멩이 위침은 참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원본을 구워도 못 구했어요. 못 구하고 다시 이분이 몇 년 전에 재출간을 했죠. 그 책이 여기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비롯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하기가 좀 헌데 그때 당시에 70년대 말 80년대라고 해야 되겠지. 노동운동이라든가 이제 민주화운동이 싹이 트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소위 이런 용어 같은 우리 사이에 이제 노동운동판에 노출이냐 학출이라는 용어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 노출은 그냥 순수하게 노동자 출신의 운동가냐 또 학출이냐 그러면은 대학생 현재 대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노동 현장에 의장 취업을 해서 노동운동을 하는 학출이냐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조금 지금 얘기가 그러면 의식화 교육, 의식화 공부, 현재 그런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만약 발각되면은 그냥 부르는 저래서 간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몰려서 큰 불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그때 당시에 숨어서 그렇게 몰래 숨어서 봤던 책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뭐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라는 게 이제 이게 세 권으로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식민지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있었고 일제 이제 우리가 해방 후에 이제 있는 그런 운동사,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그리고 또 일본 프로 문학과 이제 한국 문학이라는 그런 또 책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 노동운동사, 중국 노동제 좀 쉽게는 세계적으로 넓혀가지고 또 중이 유명하죠. 이 책은 참 굉장히 하나의 좀 뭐 양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노동일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누가 지었느냐면은 시몬노 베이유라는 사람이 지은 그 노동일지가 이제 번역본이 이렇게 있고 철도 파업 기록이라든가 또 원풍 노동자들 그가 굉장히 참 많이 반향을 일으켰던 이런 원풍 노동자 이야기라든가 이게 이제 소설 형식이 뜬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단행본들이 있죠. 예. 이런 단행본이라면은 이런 책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이제 뭐 저처럼 소년공 출신이고 이제 뭐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석탑에서 나온 그 약간 손바닥 형식이 좀 약간 그 노동법의 아주 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엄청 그 당시 현장 노동자들한테 도움을 줬죠. 그래서 그런 그 자료 물론 뭐 노동법이라든 뭐 법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 책이 왜 주목을 받느냐면은 숨어서도 봤을 수도 있고 항상 공부를 했던 책이니까 이 책에 있어요. 그런 우리 노동문학관에 오시면 이런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첫 시집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노동법 적용을 못 받는 조금 소규모 공장을 전전했잖아요. 17살부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문학을 하고 싶어도 문학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혼자했잖아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35세 그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문학 공부를 했는데 저 시집을 내게 된 89년도에 시집이 나왔거든요. 손 하나로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나왔는데 손 하나로 아름다운 당신이 뭐냐면 그 노동하는 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모델이 그 공장 현장 노동자의 여성들, 그 소녀공들 그 손이라든가 그거 대표적인 게 우리 집사람도 소녀공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손하라고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시집을 내게 됐는데 거기 보면은 노동법 적용을 그러니까 80년대 그 첨예하게 그 투쟁하고 하는 시대에 노동법 적용을 못 받는 그 정말 자기 막 목소리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투쟁소를 낼 수 있는 이런 대기업 사람들이랑 낼 수 있는 거예요. 노조 활동이 나오는데 노조 활동을 못 하는 데는 자기 목소리도 못 내죠. 그래서 혼자 습작을 하고서 냈는데 우연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가 뭐 일간지 기자였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신방 오면은 내가 처음 만난 원고지가 있고 뭐근데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문학 공부도 하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가끔서 저한테 정 선생님이 쓰신 거냐면 깜짝 놀래요. 근데 그걸 자기가 신문사 사무실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신문사 기자들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 시편들을 보고 이런 시를 쓴 분이 있냐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거 시집을 부려버려 자기네들이 서 찍은 거예요. 출판사 안맥 자기네들이 직접 찍어서 했는데 저 시집은 이제 노동문학 하면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투쟁 이런 게 나오는데 소규모 공장의 목소리를 냈는데 저 시집 내고 나서 이제 그 언론에 엄청 탔죠. 언론에 박노해 시인의 투쟁의 시가 있다라고 하면 정세훈의 이렇게 잔잔한 그 투쟁 목소리까지 본다는 이런 저기를 담은 시집이 있다 해가지고 저 시집 가지고서 방송을 엄청 출연했어요. 저 시집 내자마자 바로 그 황윤영 씨가 진행한 MBC 세상 사는 이야기 지금 아침마당 있잖아. 지금도 아침마당 하죠. 그리고 아침의 창 뭐 이런 KBS, MBC 그 SBS 방송, TV 방송 3사의 교양 프로에 계속 나가서 얘기하게 됐죠. 나머지 원고 있는 건 그 다음에 이듬해 1년 만에 창비에서 나왔거든요. 저 맑은 하늘을 보면. 연속적으로 이제 저 시집까지 방송을 타고 이제 언론에 타버리니까 창비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집을 내가 모르는데 처음에 김영사로 보였어요. 김영사라는 가 엄청 아주 신문을 보면 김영사가 광고 맥주를 해요. 근데 나는 한국의 출판사가 김영사뿐이 없는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는 나머지 원고를 김영사로 보냈어요. 복사도 못하고 원본을 보냈어요. 근데 김영사 편집장이 공장으로 전화, 집에 전화가 없으니까 연락처 공장에서 야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선 선생님 맞냐고 그때 우리 출판사에서 성격이 맞고 출판사 당장 내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출판사 성격이 안 맞다. 이 원고를 창작과 비평하고 밑가운데 길벗이라든지 밑가운데 뭐 황토 뭐 이런 데 밑가운데 소개를 해줘요.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이제 같이 시를 쓰니까 정세훈 지금 노동문학관장은 당연히 선배로서 알게 된 것이고 그동안 정세훈 선배가 낸 시집들이 너무나 정말로 구체적이고 체험적이어서 읽는 과정에서 어떤 동질감을 왜냐하면 쟤도 노동자 출신이니까 어떤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고 해왔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노동문학관을 짓고 싶다고 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이제 그런 의견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해보시라고 저도 힘 닿는 한 뭐 함께 하겠다고. 송경동 시인도 공식적으로 등단한 건 아니죠. 그 구로 노동자 문학회 노동자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 시인의 글이 전문 문인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일반 독자들에게도 인정받고 특히 노동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시인이 된 거죠. 정세훈 선배도 똑같지. 정세훈 선배는 그런 노동자 문학회 활동은 하지를 않았고 혼자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날 지난번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야간 근무하고 등등 어려웠잖아요. 근무 환경 조건이. 그걸 이제 끌적끌적 거린 거를 목사님이 보고 나서 너무 감동적이다. 이거 단행본 내자. 그래서 시인이 된 거예요. 거의 방송도 타고.
대단하죠. 그 정세훈 그 시인의 시가 근래에는 상당히 그 다작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전 시들은 다작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맑은 하늘인가 그 창비에 나온 시집요. 시 수준이 상당해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몸의 중심 그 시도 좋잖아요. 정세훈 선배가 그 시인이 정세훈 시인의 시가 대표작이 많아요. 일반 전문 문학 평론가들이 그 평가를 덜 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정세훈 시인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박노해나 그 백무산이나 이런 시인에 비해서 사실 좋은 시가 많이 있는데 평가를 덜 받고 있는 면이 있어요. 정세훈 시인이. 저도 좀 그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 좋은 시가 많아요. 그래서 노벨문학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거기 가면 한 달 전에 나온 북한 신문, 잡지 다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빠른 기간 내에 또 노벨문학상이 나오지 않을까?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 당시에 이제 정한모 그 문체부 장관이 납북 월북 문학을 해금하는 정책을 발표해요. 음악도 하고 미술도 했죠. 그 전까지는 납북이나 월북된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 텍스트로 활용을 못했잖아요. 해금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과연 그런 이제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못 봤는데 그러한 면도 해금되니까 볼 수 있고 북한에 올라가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당연히 근데 관심을 가지고 출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부활한 시인 중에 한 명이 뭐 백석 같은 정지용 시인도 그렇고 뭐 이태준 소설가도 그렇고 한설야 뭐 이런 소설도 그렇고 또 뭐 홍명희 그런 작가도 그렇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월북 제북 작가는 아니고 월북 납북 작가들의 작품이 해금되면서 북한 작품을 남한에서 독자들이 볼 수 있고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정책이 진행되면서 김대중 정부 때 남북한 화해 무드가 이제 전 우리 조선 지역에 뭐랄까 넓어졌잖아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기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 우체국 그 5층에 가면 북한 그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 달 전에 나온 북한 신문, 잡지 다 볼 수 있어요. 가서 좋은 작품들 필사도 해오고요. 한때는 그래서 북한 소설 뭐 뻐국새가 울던 곳, 또 용광로 뭐 등등 우리나라 독자들이 북한 소설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서 그 뭐라고 할까요? 인기가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북한의 변화도 이렇게 읽게 되고 그래서 그런 호응도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만에 있는 독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자연 수용적인 차원에서 이 수용의 정도가 좀 떨어져서 독자가 좋아서 읽거나 연구자가 가서 연구하거나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그런 책을 출판사에서도 그 출간을 해줘야 되는데 뭐 시장성이 없으니까 안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탈북 작가들이 북한에서 살아온 이야기,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운 이야기, 이런 소설들, 시들이 나와요. 이 탈북 작가들 모임도 있어요. 남한에.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김길동이다 본명이 그러면 대체로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필명을 밝혀요. 그런데 그런 소설들이 꽤 팔려요, 지금. 언뜻 보면은 뭐 이런 정보기관이나 뭐 군기관 내지는 뭐 그 어떤 학교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텍스트로 보기 위해서 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그런 영역이죠. 우리가 그 해금 조치 이후에 월북, 납북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관심도가 떨어진 반면에 그 사이에 탈북한 작가들이 꽤 많아서 그들이 쓰는 작품이 우리 남한 독자들이 읽는 그러한 문화의 지금 변화가 지금 있는 거죠. 꽤 그 수요가 있어요. 그들의 조직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다양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한 작가의 뛰어난 면에 의해서 수상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우리가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요.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나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토대가 상당히 넓고요. 그 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도 해외에도 번역이 많아지고요. 지금 또 외국 작품 우리나라에서 많이 또 번역하고요. 지금 민음사에서 뭐 세계문학 전지, 뭐 창비, 문학동네, 문지, 뭐 푸른 사당 이런 데서 세계문학 전집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나라예요, 지금 이게. 대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다 준비해 왔겠죠. 영어로 또 질문하고요. 질문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다 질문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이 뭐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동북아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고 뭐 한강이 나왔지만 좀 여행성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왔을 것 같은데 인천공항에서 서울 들어오는 장면이 어때요 벌써. 근데 막상 와보니 학생들의 이 태도가 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굉장한 나라구나. 문학의 이 토대가 보통 튼튼한 나라가 아니구나. 라고 큰 호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빠른 기간 내에 또 노벨 문학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노동문학하고 연결하면 왜 그렇게 힘이 있는가? 노동문학이라는 게 누구나 노동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내 문학이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 제가 아까 문화의 혁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역할을 한 게 노동문학이에요. 그래서 노벨문학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문학의 그 토대가 제가 보기엔 넓고 튼튼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영역에서 노동문학의 기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노동문학에 대해서. 노동문학의 기여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아까 창작 주체도 그 노동문학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능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매체로서 인정돼야지만이 작가로서 공인됐는데 노동문학의 등장으로 인해서 동인지, 무크지,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기관지, 회보 이런 걸 통해서 작품을 발표해도 이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얼마인지 인정되는 이런 풍토가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발언, 문학적 형상화도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된 데까지 간 거예요, 이게.